안녕하세요. TQQQ 연구소입니다. 어젯밤 미국 3배 나스닥 TQQQ를 들고 주무신 분들 아침에 계좌 여셨습니까? 하루 만에 5.7% 빠졌습니다. 지수인 나스닥 종합이 1.5%, 우리가 보는 QQQ가 1.9% 내렸으니 3배 레버리지가 그 낙폭을 그대로 키운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이 유독 아픈 건 낙폭의 크기가 아니라 서로 다른 세 개의 악재가 하필 같은 밤에 한 방향으로 줄을 섰다는 데 있습니다. 유가, 반도체, 그리고 연준. 이 셋이 따로 왔다면 그냥 흔한 조정이었을 겁니다. 어젯밤엔 셋이 나란히 서서 전부 기술주의 목을 같은 쪽에서 눌렀습니다. $10,000로 시작한 저희 실험 계좌도 이 낙폭을 그대로 맞고 지금 약 13,800달러입니다. 오늘은 이 세 개의 손이 각각 어디를 눌렀는지 그리고 그 셋을 한꺼번에 심판할 지표가 왜 지금 코앞에 와 있는지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손은 유가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이란 선박에 대한 봉쇄를 다시 걸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된 가운데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그 좁은 물길을 미국 해군이 다시 틀어막겠다고 못을 박은 겁니다. 시장은 이 한마디를 그냥 흘려보내지 못했습니다. 웨스트텍사스 원유가 어제 하루에만 9.42% 뛰어 배럴당 $78에 마감했는데 이건 올해 들어 하루 상승폭으로는 손에 꼽힐 만큼 컸습니다. 브렌트유도 배럴당 $80 위로 올랐었고요. 주말 사이 이미 슬금슬금 오르던 흐름이 봉쇄를 다시 걸겠다는 어제의 선언 한 번에 두 자릿수 가까이로 불붙은 겁니다. 유가 급등은 항공주나 화학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가는 물가로, 물가는 금리로, 금리는 다시 성장주의 몸값으로 이어집니다. 이 사슬이 어젯밤 나스닥을 누른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그 사슬의 한복판에서 연준 인사가 직접 입을 열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손입니다. 연준 안에서 표가 어느 쪽으로도 갈릴 수 있는 이른바 스윙보터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가 어젯밤 아주 매파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번 주 근원 물가가 또 한 번 뜨겁게 나오면 연준은 조만간 긴축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리를 더 내릴지 말지가 아니라 올릴지 말지를 입에 올린 겁니다. 시장은 이 발언을 곧바로 값에 반영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어제 4.61%까지 올라섰는데 이 역시 최근 며칠 사이 하루 상승폭으로는 가장 컸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금리 선물로 보면 이제 시장은 이달 말 연준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배제하지 못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금리 인하를 접었다는 정도였는데 하루 만에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저울 위에 올린 겁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최근 미국 고용은 식어가는 쪽입니다. 지난달 비농업 고용은 시장 기대에 못 미쳤고 최근 석 달 평균으로 봐도 눈에 띄게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고용이 둔해지면 연준은 금리를 낮출 명분을 얻습니다. 그런데도 월러 이사가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입에 올렸다는 건 지금 연준의 저울추가 고용 걱정보다 물가 걱정으로 기울었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식는데도 물가가 더 무섭다는 이 판단이 어젯밤 금리를 밀어올린 진짜 무게중심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물가 지표 하나에 시장이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금리 상승이 하필 TQQQ를 가장 아프게 했습니다. 나스닥은 반도체와 인공지능 설비주로 쏠림이 유독 컸던 지수라 금리가 오르면 그렇게 쏠렸던 값부터 먼저 깎이기 때문입니다. 어젯밤 도우존스가 0.26%밖에 안 빠지고 나스닥만 1.5% 내린 이 격차가 얻어맞은 자리가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정답지가 곧 나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번 주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월러 이사가 이번 주 물가를 콕 집어 말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숫자가 뜨거우면 어젯밤 그가 흘린 인상론이 현실이 되고 얌전하면 어제의 이 공포는 하룻밤 과민 반응으로 판명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장을 흔들 심판이 바로 이 지표입니다. 세 번째 손이 어젯밤 지수를 실제로 가장 많이 깎아먹은 반도체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3배로 추종하는 SOXL이 어제 하루에만 14% 가까이 무너졌습니다. 기초지수를 담은 반도체 ETF도 4.77% 빠졌으니 그날 반도체 섹터 전체가 한 방향으로 쏠려 팔린 겁니다. 어제 반도체가 왜 이렇게까지 얻어맞았는지 그 방아쇠는 서울에서 당겨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 화려하게 데뷔한 SK하이닉스가 다시 서울에서 크게 무너졌는데 그 방아쇠는 인공지능 투자가 정말 계속 이어질 수 있느냐는 근본적인 의심이 다시 고개를 든 데 있었습니다. 어제 SK하이닉스는 서울에서 18년 만에 가장 나쁜 하루를 보냈습니다. 어제 저희가 다룬 서울발 폭락이 레버리지가 만든 구조적 청산이었다면 어젯밤 미국 반도체를 무너뜨린 재료는 인공지능 투자가 계속될 수 있느냐는 바로 이 의심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시작된 이 흔들림은 태평양을 건너 미국 메모리주로 그대로 옮겨붙었습니다. 숫자를 보면 어제 반도체는 대장부터 막내까지 예외가 없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52%, 브로드컴이 3.98%, AMD가 4.21% 내렸고 반도체 설계회사 ARM이
7.55%,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를 만드는 마벨이 7.75% 빠졌습니다. 특히 메모리 쪽 낙폭이 컸는데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샌디스크는 하루에 12.63% 급락했습니다. 대만은 좀 달랐습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회사인 TSMC가 어제 6월 매출을 발표했는데 1년 전보다 67.9% 늘어난 강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실적이 나빠서 판 게 아니라 반도체라는 자리 전체에서 돈을 빼는 국면이었다는 뜻입니다. 좋은 숫자를 들고도 팔린다는 건 이게 개별 기업 이야기가 아니라 쏠릴 대로 쏠렸던 거래가 한꺼번에 되감기는 국면이라는 가장 정직한 증거입니다. 왜 하필 메모리가 더 아팠는지도 볼만합니다. 방금 12% 넘게 빠졌다는 샌디스크는 그렇게 빠지고도 올해 들어 여전히 5배 넘게 오른 상태입니다. ARM도 올해 2배 반 넘게, 마벨도 2배 넘게 뛰어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가장 세게 얻어맞은 건 나쁜 회사가 아니라 올해 가장 많이 오른 회사들이었습니다. 되감기장에서는 늘 이렇게 값이 가장 멀리 올라가 있던 자리부터 가장 크게 밀립니다. 차익을 실현할 이익이 그만큼 두툼하게 쌓여 있으니까요. 어제 반도체판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월가의 시선도 두 갈래로 쪼개졌습니다. 인공지능 수요에 직접 올라탄 종목엔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자동차나 산업용 아날로그 반도체엔 목표 주가를 깎았습니다. TD 카운은 AMD 목표 주가를 $600에서 $675로 올렸고 데이터 센터 연결 반도체를 만드는 아스테라 랩스는 목표 주가가 $225에서 $425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반대로 자동차용 반도체를 만드는 ON 세미컨덕터와 마이크로칩의 목표 주가는 나란히 낮춰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반도체 매도는 섹터를 통째로 내던진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라는 이야기에 알맹이는 남기면서 값이 너무 오른 자리부터 차익을 실현한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사 한 줄 너머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젯밤 반도체가 팔리는 동안 정작 인공지능에 돈을 쏟겠다는 발표는 계속 쏟아졌습니다. 메타가 루이지애나 데이터 센터의 규모를 5기가와트로 키우면서 투자 금액을 $500억, 우리 돈으로 70조 원 넘는 수준까지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메타 한 곳만 2028년까지 인공지능에 $2,500억 쓰고 대형 클라우드 기업 전체의 설비 투자는 1조 4천억, 그러니까 2천조 원을 넘길 거라며 추정치를 또 상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지출 발표가 나오는 날 정작 그 돈을 받아야 할 엔비디아 주가는 오히려 빠졌습니다. 돈을 쓰겠다는 쪽과 그 돈을 벌어야 할 쪽 사이에 시장이 처음으로는 아니지만 이번엔 한층 또렷하게 물음표를 그린 겁니다. 여기에 마켓워치는 인공지능 관련 부채가 1년 사이 99% 늘었다며 이 빚더미가 투자자에게 충격이 될 수 있다고 짚었습니다. 설비 투자 발표는 커지는데 그 지출이 반도체 회사의 이익으로 곧바로 돌아오지 않고 그 사이를 부채가 메우고 있다는 의심이 어제 반도체 매도에 한 겹 더 얹혔습니다. 여기서 어젯밤 두 이야기가 사실은 한 몸이라는 게 드러납니다. 월러 이사는 어제 물가를 걱정하면서 인공지능 관련 수요 자체가 새로운 물가 압력의 원천이 될 수 있다는 말도 함께 남겼습니다. 데이터 센터를 짓느라 전력과 장비와 인력을 빨아들이는 그 거대한 지출이 거꾸로 물가를 끈적하게 만들어 금리를 밀어올리고 그 금리가 다시 인공지능 주식의 몸값을 누른다는 겁니다. 돈을 쏟아붓는 그 행위가 제 발등을 찍는 구조입니다. 어젯밤 유가와 반도체와 연준이 남처럼 보였지만 실은 인공지능이라는 한 축을 두고 서로 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젯밤 시장은 정말 인공지능이 끝났다고 본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돈이 시장을 떠난 게 아니라 자리를 옮겼거든요. 어제는 지난 금요일과 정확히 거울처럼 뒤집힌 하루였습니다. 금요일엔 반도체와 메타가 지수를 끌고 소프트웨어와 바이오가 팔렸는데 어제는 반대로 반도체가 무너지는 동안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에너지가 초록불을 켰습니다. 나스닥 100 안에서 협업 도구를 만드는 아틀라시안이 8.22%, 세무 소프트웨어 인투이트가 5.38%, 인사관리 소프트웨어 워크데이가 4.26%, 아도비가 3.12% 뛰었습니다. 반도체라는 무거운 설비도 메모리 재고도 없이 인공지능을 파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돈이 피신한 겁니다. 바이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이오젠이 4.96% 올랐는데 알츠하이머 신약 데이터 공개를 앞두고 월가가 투자 의견을 올린 게 배경이었습니다. 유가가 밀어올린 에너지는 말할 것도 없었고요. 쉐브론이 3.29% 오르며 애플과 함께 다우를 떠받쳤습니다. 어젯밤 도우가 거의 안 빠진 이유가 바로 이 회전에 있습니다. 다만 소프트웨어가 다 오른 건 아닙니다. 광고 소프트웨어 앱너비는 어제 12.65% 폭락하며 S&P 500에서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이 됐는데 온라인 쇼핑 광고 성장세가 둔해진다는 업계 데이터가 나온 탓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의 회전은 소프트웨어라면 무조건 사는 맹목이 아니라 금리 역풍에 덜 취약하고 아직 덜 쏠린 구석을 골라내는 선별적인 피신이었습니다. 인공지능이 끝난 거냐 아니면 그냥 중동발 소음에 눌린 거냐.
어제 시장을 지배한 이 질문에 답을 두고 시장의 시선이 팽팽히 엇갈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서 계신지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세배 나스닥 채널답게 빅테크가 어제 어디서 마감했는지도 짚고 가겠습니다. 방금 본 엔비디아 3.52% 하락 외에 테슬라가 3.19% 빠졌습니다. 다만 테슬라는 어제 재료가 엇갈렸는데 제프리즈가 목표 주가를 $400로 올린 반면 메타는 $500억 데이터 센터 발표에도 1.86% 내렸습니다. UBS가 목표 주가를 $865에서 $766로 내리고 JP모건도 이 설비 투자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 게 짐이 됐습니다. 구글 모에서 알파벳은 1.31% 빠졌습니다. 반면 애플은 0.63% 올라 쉐브론과 함께 다우를 지탱했습니다. 시티그룹이 목표 주가를 $315에서 $365로 올린 게 힘이 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53%, 아마존이 0.8% 오르며 나머지 대형주는 대체로 버텼습니다. 빅테크와 별개로 우주항공 쪽 스페이스X도 챙겨야 합니다. 어제 4.24% 빠졌는데 하루보다 무서운 건 흐름입니다. 지난 한 주 사이 13% 넘게 밀렸고 이달 들어서만 11% 넘게 빠졌습니다. 이달 초 화려하게 상장한 뒤 붙었던 흥분이 식으면서 $2조 육박하는 그 몸값이 정당하냐는 질문이 인공지능 진영 전반의 되감기 속에서 다시 무겁게 실리고 있습니다. 어제 반도체와 스페이스X가 함께 밀린 건 인공지능이라는 한 배에 탄 종목들이 같은 날 같은 이유로 되감겼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젯밤 시장을 스친 다른 소식들도 밀도 있게 짚겠습니다. 미디어 쪽에서는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12개 주가, 패러마운트의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를 막아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수십조 원대의 이 초대형 합병에 규제라는 큰 걸림돌이 하나 걸린 겁니다. 암호화폐 쪽에서는 한때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로 불리던 스트래티지가 지난주 비트코인 매도를 멈추고 옛 자금 조달 방식으로 돌아갔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은 어제 2.63% 내려 $62,000 부근까지 밀렸는데 위험자산 회피 분위기가 여기까지 번진 하루였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도 초록불이 아예 없진 않았습니다. 인텔이 아일랜드 생산 시설에 5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히면서 UBS가 목표 주가를 $83에서 $121로 크게 올렸습니다. 온통 빨간 반도체판에서 인텔만은 자체 재료로 버틴 셈입니다. 매크로 쪽에서는 6월 미국 재정 수지가 $1,203억 적자를 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1년 전 같은 달에 $270억 흑자에서 적자로 뒤집힌 건데 관세 환급이 늘고 지출이 불어난 탓이었습니다. 나라가 돈을 더 빌려야 한다는 얘기라 이건 어젯밤 국채 금리를 밀어올린 흐름과도 조용히 맞닿아 있습니다. 끝으로 반도체 투자 소식 하나만 더하면 독일 부품회사 버쉬도 캘리포니아 공장에 $20억 들여 전력용 반도체 생산을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텔의 아일랜드, 버쉬의 캘리포니아처럼 주가는 파랗게 질려도 반도체를 짓는 삽질만은 멈추지 않은 하루였습니다. 전략 얘기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희 실계좌를 굴리는 200일선 시스템은 어젯밤 종가 판정에서 새 신호가 없어 오늘 밤도 거래 없이 지금 포지션을 그대로 이어갑니다. QQQ가 어제 1.9% 빠졌어도 종가는 $711로 여전히 200일 이동평균선보다 11% 넘게 위에 있습니다. 어젯밤 낙폭이 아팠던 건 사실이지만 추세를 판별하는 기준선까지는 아직 거리가 넉넉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공포지수라 불리는 빅스가 어제 13% 넘게 튀어 17을 넘겼고 시장 심리를 재는 공포 탐욕지수도 49에서 44로 내려와 공포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겉으로 편안하던 지난주와 달리 밑에서는 긴장이 다시 차오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한 가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JP모건과 골드맨삭스를 시작으로 이번 주 대형 은행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오고 수요일엔 반도체 장비의 절대 강자 ASML, 목요일엔 넷플릭스 실적이 이어집니다. 저희 채널은 빅테크를 제외한 개별 종목의 실적 분석 영상을 멤버십 전용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은행이든 반도체든 각 종목의 실적을 속까지 파고드는 영상을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되고 이미 함께 해주고 계신 분들께는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참고로 넷플릭스는 어제 소폭 올랐지만 올해 들어보면 아직 19% 가까이 빠져있는 종목이라 목요일 실적이 그 부진을 되돌릴지도 이번 주 관전 포인트입니다. 어젯밤 같은 조합이 낯설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유가가 치솟고 연준이 긴축을 입에 올리던 2022년 가장 크게 무너졌던 게 바로 이 비싼 기술주들이었으니까요. 그때도 방아쇠는 에너지 가격과 금리였고 총알을 가장 세게 맞은 건 미래 이익으로 값이 매겨지던 성장주였습니다. 어젯밤 시장이 반사적으로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부터 던진 데는 이 조합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몸으로 기억하는 학습된 반응이 깔려 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물가의 높이도 기업들의 이익 체력도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밤 이후 나올 물가 지표가 이게 그때의 재방송인지 아니면 한 번의 과민 반응인지를 가르는 첫 분기점이 됩니다. 정리하면 어젯밤 TQQQ의 5.7% 하락은
유가와 반도체와 연준이라는 세 손이 같은 밤에 같은 쪽을 누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셋은 이번 주 하나의 지표 앞에서 한꺼번에 정산됩니다. 곧 나올 물가 지표가 뜨거우면 유가가 짚인 인플레이션 우려와 월러 이사가 흘린 긴축론이 한 몸이 되어 반도체와 성장주를 다시 누를 겁니다. 반대로 그 숫자가 얌전하면 어제의 반도체 되감기는 쏠렸던 포지션이 잠깐 토해낸 것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어제의 낙폭보다 곧 나올 그 한 줄의 숫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저도 같은 화면을 보며 그 숫자가 어느 쪽으로 떨어지는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계좌를 열어보기가 겁이 나셨을 겁니다. 특히 레버리지를 들고 계셨다면 더 그러셨을 거고요.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하락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원래 이렇게 움직이고 레버리지는 그 움직임을 몇 배로 키워서 보여줄 뿐입니다. 한국 증시에 3배로 베팅하는 코루라는 상품이 지금 그 실감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요즘은 한국 증시 자체가 메모리 반도체 지수와 거의 구분이 안 될 만큼 반도체 쏠림이 심해졌는데 그 지수에 다시 3배가 얹히는 상품입니다. 코루는 불과 한 달여 전만 해도 종가 기준 $1264까지 올랐지만 어젯밤에는 $419로 마감했습니다. 한 달 만에 70% 가까이 사라진 겁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하루하루가 황홀했을 텐데 지금은 석 달 전 가격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와 허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서 레버리지의 가장 잔인한 성질이 드러납니다. 이렇게 큰 하락이 연달아 이어지면 3배 상품에는 쉽게 아물지 않는 상처가 남습니다. 하루하루의 등락을 3배로 곱해 매일 새로 계산하는 구조라서 크게 떨어졌다 크게 오르는 과정을 반복할수록 원래 지수보다 점점 더 뒤처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령 코스피가 다시 9천을 회복하고 1만 선을 넘어선다 해도 3배 상품의 가격이 예전 고점으로 돌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변동성 끌림이 남긴 그 상처는 지수가 제자리를 찾아도 온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아주 잘 드는 칼입니다. 잘 쓰면 일을 빠르게 끝내주지만 방심하면 손을 엽니다.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는 포모를 이기려고 사는 물건이 절대 아닙니다. 남들이 벌었다는 조바심으로 뒤늦게 올라타는 순간 칼자루가 아니라 칼날을 쥐게 됩니다. 레버리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원칙에 따라서만 다뤄야 합니다. 한 배짜리 QQQ 같은 상품은 사실 언제 사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타이밍을 재지 않고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 되는 자산이죠. 하지만 레버리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채널에서 늘 말씀드리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의 80%를 온전히 견딜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설령 버텨낸다 해도 그 몇 달 혹은 몇 년을 지나는 동안 정신 건강은 물론이고 가정의 평화까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버티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하락을 매일 겪어내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얼마 전 국내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개별 종목에 레버리지로 베팅하는 상품들이 나왔습니다. 미국처럼 상품이 다양해지는 건 반가운 일입니다. 다만 마음에 걸리는 건 출시 시점입니다. 하필 시장이 분위기가 포모로 가장 뜨겁던 때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늘 가장 사고 싶은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이 많이 앞섰는데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났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피해가 적으셨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채널이 매일 하는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레버리지라는 위험한 칼을 어떻게 하면 손을 베지 않고 다룰 수 있는지 매일의 시황과 함께 하나씩 검증해 나가는 것. 핵심은 하락장에서 레버리지를 방치하지 않는 겁니다. 추세가 무너지면 대체 자산으로 갈아타고 변동성이 튀면 속도를 줄이고 공포가 절정에 달하면 오히려 되사는 이런 장치들을 겹겹이 쌓아 최대 낙폭을 줄이는 것이 이 전략의 뼈대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꼭 10년을 돌려봤을 때 TQQQ를 그냥 들고만 있었다면 2022년 한 해에만 자산의 8할 가까이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전략은 최대 낙폭을 마이너스 37% 부근에서 버텨냈습니다. 그 결과 1만 달러는 약 16억 원까지 불어났습니다. 물론 과거의 백테스트 결과가 앞으로의 수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지나간 10년을 복귀한 기록일 뿐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이 수치를 2025년까지로 끄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26년에 AI 랠리까지 포함하면 최종 금액은 16억 원을 훌쩍 넘어가지만 유난히 강했던 최근 상승장이 평균 수익률을 부풀려 착시를 줄 수 있어서 일부러 뺐습니다. 좋은 구간만 골라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물려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입니다. 오늘의 하락이 레버리지를 버려야 할 이유는 아닙니다. 다만 칼을 쥐는 법을, 원칙을 먼저 배워야 할 이유는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루하루의 하락을 미리 맞힐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밀려올 파도, 내일 닥쳐올 그 하나하나의 물결까지 전부 맞히는 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파도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 바다의 조류가 결국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하는 방향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파도를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구명조끼를 단단히 챙겨 입고 그 방향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만 떼어놓고 보면 거친 물살에 이리저리 떠밀려 표류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복리라는 해류에 몸을 맡기고 원칙을 지켜 나아가면 그 표류의 나날들이 하나둘 모여 결국 태평양을 건너게 될 겁니다. 그 항해를 앞으로도 매일 이 자리에서 차근차근 함께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정리가 어젯밤 시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마지막으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